이러한 비밀을 엘사가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추궁하는 랄프. 그날 저녁 멀리 베를린에서 자식 부부와 손자 손녀를 보기 위해 찾아온 할아버지와 온 가족은 저녁 식사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코틀러 중이도 함께하고 있죠. 가정교사 이야기가 나오자 브루노는 따분한 역사 수업이라며 불평을 늘어놓지만 그레텔은 아주 좋은 분이라며 할아버지의 옆에 앉은 코틀러 중이에게 곁눈질을 합니다. 역시 그레텔의 나치즘에 대한 관심은 코틀러 중이에 대한 연모에서 이어진 것이란 걸 알 수 있는 장면이죠. 나치당 당원임을 증명하는 골든 파티 배지를 달고 있는 할아버지는 브루노에게 역사 공부의 중요성을 설파하며 아버지가 하는 일 또한 역사를 만드는 일이라며 치켜 세워주죠. 낮에 알게 된 잔인한 진실 때문에 이러한 대화가 불편하게 느껴지는 엘사는 남편의 얼굴을 흘겨보지만 랄프는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이때 코틀러 중이가 분위기를 살피더니 할아버지의 말을 거들고자 브루노에게 한마디 합니다. 그러나 독일을 떠난 아버지를 언급한 것에 꼬투리를 잡혀 추궁을 당하게 됩니다. 이날따라 입이 방정인 코틀러 중이네요. 아버지가 스위스를 떠난 것 같다는 코틀러 중이의 말에 이때다 싶어 중이를 몰아세우는 랄프.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스위스는 근방 유럽 나라들 중 유일하게 나치의 지배를 받지 않는 중립국이었던 만큼 독일을 떠나 스위스로 망명했다는 사실은 곧 나치의 사상을 반대하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던 것이죠. 결국 아버지의 행적으로 인해 코틀러 중이는 사면 초과의 입장에 놓이게 됩니다. 분위기를 더욱 험악하게 몰아가는 랄프. 그때 마침 와인을 따라주려던 유대인 하인이 코틀러의 와인잔을 엎는 돌발 상황이 발생하자 이때다 싶어 하인에게 불같이 화를 내며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는 코틀러 중이. 그러고는 자신의 나치 사상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것을 증명이라도 하려는 듯이 바로 옆에서 유대인 하인을 무자비하게 폭행합니다. 이 상황이 견디기 힘든 엘사는 랄프에게 중재를 종용하지만 랄프는 여전히 요지부동입니다. 이 일을 계기로 브루노의 마음에는 아버지가 하시는 일이 과연 자랑스러워할 만한 일인지 의구심이 피어납니다. 게다가 농장으로만 알고 있던 슈무얼의 숙소가 수용소라는 것도 그레텔을 통해 알게 되죠. 브루노는 다음날 자신의 집 부엌에서 컵을 닦고 있는 슈무얼을 발견하게 됩니다. 반가운 마음에 슈무얼에게 다가가지만 슈무얼이 유대인이란 사실을 알게 된 브루노는 슈무얼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몰라 둘 사이에 어색한 침묵이 흐르죠. 마침 식탁에 놓여있던 빵을 슈무얼에게 권하는 브루노. 허겁지겁 맛있게 빵을 먹는 슈무얼을 보니 덩달아 기분이 좋아진 브루노는 슈무얼의 아버지에 대해 묻습니다. 슈무얼은 아버지가 매우 좋은 사람이며 자랑스럽다고 하지만 브루노는 확실히 답하지 못합니다. 그때 잔뜩 독이 오른 코틀러 중이가 식당 안으로 들어오고 슈무얼을 추궁하기 시작합니다. 먹고 있는 음식을 브루노가 주었다고 해명하지만 코틀러 중이의 천둥 같은 고함 소리에 자신은 전혀 모르는 일이라고 거짓말을 하고 마는 브루노. 지난밤 코틀러 중이가 유대인에게 했던 폭력적인 모습을 본 직후에 8살 소년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자기 방어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친구를 배신했다는 사실에 괴로워하던 브루노는 슈머얼을 만나기 위해 매일 수용소를 찾아가지만 슈머얼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브루노의 집에 고위 간부들이 찾아오게 되고 아버지의 집무실에서 수용소를 홍보하는 선전 영상 시사회가 열립니다. 몰래 창문으로 시사회를 훔쳐보던 브루노는 수용소 안의 삶이 매우 재밌고 행복하다는 거짓 홍보 영상을 진짜라고 믿게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역시 좋은 일을 하는 존경할 만한 분이라는 생각을 하며 의구심을 거두게 되죠. 그리고 드디어 슈무얼을 만나게 된 브루노는 반가운 마음에 달려갑니다. 하지만 슈무얼의 얼굴은 피투성이에 한쪽 눈은 뜰 수 없을 정도로 부어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이 자신 때문에 벌어진 것이란 걸 아는 브루노는 슈무얼에게 솔직하게 사과를 하고 착한 슈무얼 또한 사과를 받아들이죠. 수용소의 진실을 알고 난 후부터 엘사는 거의 정신을 놓고 지내고 있습니다. 식사 시간인데도 잠옷을 갈아입지 않고 머리도 매만지지 않은 채 밥은 먹는 채 마는 채 하죠. 그 와중에 최근 잘 보이지 않는 코틀러 중이의 안부를 묻던 그레텔은 코틀러 중이가 전방으로 배치된 사실을 알게 됩니다. 하지만 엘사는 코틀러 중이가 아버지의 행방에 대해 당국에 보고하지 않은 것을 빌미로 랄프가 전출시켜버렸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듯 비아냥거립니다. 이 사건은 사실 영화에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영화에는 총 3개의 중요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등장합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코틀러 중이와 그의 아버지의 관계이며 두 번째는 브루노와 그의 아버지 랄프, 마지막으로 슈무얼과 그의 아버지의 관계입니다. 코틀러 중이는 아버지의 행위로 인해 아주 편하고 안전한 관사에서 위험한 전방으로 차출되는 불행을 맞게 됩니다. 이후 브루노와 슈무얼이
아버지와 관련된 어떠한 일을 겪게 될지도 모른다는 암시를 주는 첫 번째 사건인 것이죠. 점점 정신줄을 놓아가던 엘사는 랄프와 크게 다투게 되고 결국 이곳을 떠나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하겠다는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랄프는 그레텔과 브루노를 불러 엄마와 함께 당분간 이곳을 떠나 이사를 가야 한다고 말해줍니다. 코틀러 중이가 없는 이곳에서의 생활이 더 이상 즐겁지 않은 그레텔은 이사 소식을 반기지만 브루노는 슈무얼과 헤어질 생각에 떠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단호합니다. 자신이 떠난다는 소식을 알려주러 온 브루노는 슈무얼의 아버지가 사라진 사실을 듣게 됩니다. 지난번 자신의 거짓말로 인해 슈무얼이 겪었던 고초를 갚고 용서를 구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한 브루노는 함께 슈무얼의 아버지를 찾아주기로 약속합니다. 그리고는 브루노가 수용소 안에서 들키지 않을 작전을 짜는 두 소년. 마침내 이사를 떠나는 날, 브루노는 슈무얼에게 줄 샌드위치와 삽을 하나 챙겨 어머니 몰래 수용소로 달려갑니다. 그러나 샌드위치는 오는 길에 흘려버렸고 어쩔 수 없이 브루노는 슈무얼이 가져온 줄무늬 죄수복과 모자로 갈아입은 뒤 담장 밑으로 지나갈 구멍을 파기 시작합니다. 한편 브루노가 없어진 걸 안 가족들은 브루노를 찾아 집안 곳곳을 뒤지게 되죠. 드디어 수용소 안으로 들어온 브루노는 슈무얼과 함께 슈무얼의 아버지를 찾아 이곳저곳을 돌아다니게 됩니다. 그러나 자신이 아버지의 집무실에서 훔쳐보았던 홍보 영상과는 사뭇 다른 풍경에 조금 당황하게 됩니다. 그제서야 수용소가 즐겁고 편안한 곳이 아니라 삭막하고 두려운 곳이라는 느낌에 잠시 망설이지만 슈무얼을 위해 다시 아버지를 찾아 막사로 들어서는 브루노. 그런데 그 순간 갑자기 완장을 찬 사람들이 들어와 막사에 있던 사람들을 모두 끌어내 어디론가 데려갑니다. 브루노와 슈무얼도 사람들의 무리에 떠밀려 어딘가로 행진을 하는데요. 이 장면에서 조금 이상한 부분이 보이지 않으신가요? 바로 군중 양 옆에서 사람들을 밀치며 인솔하는 사람들이 수용소의 유대인과 동일한 죄수복을 입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누구기에 같은 유대인을 통솔하고 있는 걸까요? 이들은 존도 코만도라고 불렸던 특수직무반 사람들로 사실 이들도 수용소에 갇힌 유대인입니다. 나치는 독일군들이 하기 꺼려하는 업무를 시키기 위해 수용소로 끌려온 유대인들 중 일부를 착출하였는데 바로 이들이 존도 코만도입니다. 같은 유대인을 학살하는 일을 돕는다는 생각에 죄책감을 느꼈지만 조금이라도 반항을 했다가는 자신이 곧바로 학살당하는 일을 면치 못했기에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을 것입니다. 게다가 나치는 3개월마다 한 번씩 존도 코만도 인원들도 학살을 했으며 새로운 존도 코만도들의 첫 임무는 전임자의 시체를 처리하는 일이었다고 하니 얼마나 잔인하고 끔찍한 일이었는지 감히 상상하기도 어렵습니다. 엘사와 그레텔, 그리고 마리아는 뒤뜰 창고 앞에서 땅바닥에 버려진 샌드위치를 발견하고는 브루노가 집 밖으로 나갔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 와중에 아이러니하게도 랄프는 유대인 학살의 처리량을 높이기 위해 새로운 소각장을 신설할 계획을 부하들과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때 브루노가 사라진 사실을 다급하게 알리는 엘사. 랄프의 부하들이 굳게 닫힌 뒷문을 부수자 랄프와 부하들은 브루노를 찾아 숲으로 달려갑니다. 엘사와 그레텔도 참지 못하고 뒤를 따르죠. 어느새 한 지하 건물에 들어오게 된 브루노와 슈무얼. 그때 옷을 벗으라는 명령이 떨어지고 사람들은 어리둥절해합니다. 샤워를 할 거라는 누군가의 말에 다들 의심을 거두고 차례차례 옷을 벗는데요. 옷을 모두 탈의한 사람들을 또 다른 방으로 밀어넣는 독일군. 그리고 때마침 랄프와 그 부하들이 수용소에 다다릅니다. 곧이어 수용소에 도착한 엘사와 그레텔도 철조망 옆에 벗어져 있는 브루노의 옷가지를 발견하죠. 하지만 수용소 어디에서도 브루노의 모습을 찾을 수 없습니다. 좁은 공간에 많은 사람들과 함께 옷을 벗은 채 두려움에 떨고 있는 브루노와 슈무얼은 서로의 손을 꼭 잡습니다. 갑자기 천장의 자그마한 구멍으로 마스크를 쓴 독일군의 얼굴이 나타나고 무언가 검은색 가루를 뿌리더니 다시 구멍을 막아버립니다. 그리곤 곧 사람들의 소리가 잦아지죠. 한 발 늦게 가스실에 도착한 랄프는 빗속에서 절망하며 브루노의 이름을 외칩니다. 이 소리를 들은 엘사 또한 오열하며 쓰러지죠. 영화는 마지막으로 가스실의 문과 벗어놓은 줄무늬 죄수복을 비춰주며 끝이 납니다. 이 장면에도 불편한 진실이 숨어 있습니다. 나치가 굳이 죽일 사람들의 옷을 벗게 만든 이유는 철저히 효율성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학살 초기에는 시체에서 옷을 직접 벗기곤 했는데 그것이 매우 비효율적이라는 판단에서 유대인들로 하여금 직접 옷을 벗어두고 가스실로 걸어 들어가게 하는 창의적이고도 잔혹한 방법을 사용한 것입니다. 마음이 많이 무거워진 것 같아 영화와 관련된 두 가지 흥미로운 사실을 알려드리고 영상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첫 번째는 영화 전반의 색감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감독은 영화의 처음부터 끝까지 조금씩 채도를 낮춰 퇴색시키는 효과를 넣었다고 합니다.
이 효과는 관객이 영화를 보는 동안 눈치채기 힘들 정도로 미세하게 진행되지만 영화의 처음 부분과 끝 부분을 이렇게 직접 비교해보면 색감의 차이가 아주 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수용소 내부의 장면은 그 효과가 더 컸다고 하죠. 두 번째는 바로 마크 허먼 감독의 일종의 이스터 에그 같은 것인데요. 허먼 감독은 영화를 만들 때마다 잉글랜드 축구 클럽인 헐시티 팀의 역대 또는 현재 선수들 중 한 명의 이름을 배우에게 꼭 사용한다고 합니다. 오늘 소개한 줄무늬 파자마를 입은 소년에서는 영화 초반에 잠깐 등장하는 마인버그 중위의 이름이 마일의 독어식 발음이라고 하는데요. 보에즈 마일은 2003년부터 2010년까지 헐시티에서 뛰었던 골키퍼라고 하네요. 축구를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마크 허먼 감독의 다른 영화를 보실 때 어떤 축구 선수의 이름이 등장하는지 찾아보시는 재미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영화를 보실 수 있는 링크는 설명란에 소개해 두었습니다.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